기후위기 담론이 문학장 안에서 논의되곤 하는 장면을 볼 때 나는 자주 어려움을 느꼈다. 물론 다뤄지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긴급한 사안이며 관련 전문가나 활동가가 전담해야 하는 일이 아닌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문제로서 우선순위에 두고 논해야 할 위중한 사안이다. 모든 이들은 기후재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건 작건 지금의 기후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인간 동물로서의 우리는 모두 기후위기 문제를 떠날 수 없다. 윤은성 시인의 혼자 쓰지 않는 시로부터 기후위기 시대 시의 역할을 고민하며 중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94회 2부는 생활세계의 작가들로 진행됩니다. 생활세계의 작가들은 직업세계, 취미세계, 덕질세계 등 작품의 세계가 아닌 작가들의 생활세계 면면을 조명하는 코너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 작가들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최정화 소설가 윤은성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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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1월부터는 청취자 애칭이 소라로 정해져서요. 소라 여러분이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화 소설가입니다. 이것저것 바뀌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주한 즈음인데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여러 가지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윤은성입니다. 최근까지 전남 녹색연합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요. 본래 전공은 한국문학인데 시를 창작하기도 하고 비평적인 글을 때때로 쓰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와주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에요. 혹시 두 분이 서로 그 전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뵙는 건 오늘 처음 뵙고 기존의 관계가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 기후환경 관련해서 그 장 안에 있다 보면 이리저리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도 인사 나누면서 듣게 됐는데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윤은성 시인님은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의 전문 기구인 출판사, 잡지사에서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글 쓰는 기자는 아니었고 살림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사무적인 업무 맡는 일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활동가들을 많이 만날 일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계속 이제 연결고리들로 계속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녹음 전에 제가 살짝 두 분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정말 많은 것에 겹쳐 계셨나 보다 했는데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엮임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두 분의 양력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정화 소설가님은 생태환경문화잡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창비 신인소설상에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 지극히 내성적인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오해가 없는 완벽한 세상, 그리고 장편소설 없는 사람, 흰도시 이야기, 메모리 익스체인지 등이 있으십니다. 윤은성 시인님은 2017년 문학과사회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두소를 지고 그리고 유리광장에서가 있으십니다. 네. 두 분의 그래도 오늘 할 얘기가 저희가 많지만 작품들 한번 다혈해보았고요. 아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살짝 벌써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저희 생활세계의 작가들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 분 문장의 소리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또 막상 이제 자기 실생활이나 어떤 모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는 뒷전에 걸린 이야기가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즈음이었는데 이제 딱 한 코너로 넉넉하게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뻐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희가 1월에 나갈 방송이기 때문에 새해를 좀 뜻깊게 기획을 해보자 했을 때 기후위기가 나왔던 것이라서요. 은성 시인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온도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가늠이 처음에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나가는 게 좋은 일이 맞는지,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렇고 제가 좋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스스로 들어서 좀 생각이 사실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를 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학 전문 채널에서 시인의 입장이 아니라 기후활동가로서의 어떤 입장으로 부르신 거란 생각에 여기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하나를 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이들이 기후 생태 영역에 있어서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욱 혼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문학 전문 채널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이 코너를 꾸려보았습니다. 좀 이게 얕은 얘기, 단순히 자주 가끔 어떤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그칠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두 분을 믿고 시와 소설계에 저희가 이렇게 드른드른 정말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모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 먼저 어떠한 계기로 기후 문제에 시선을 두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은성 시인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전부터 점차 관심을 가져오고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점점 체감해 가시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어떤 시 쓰는 감수성이 생태적 감수성과 크게 멀지 않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기도 해서요. 그래서 어떤 특별함이 제게 있었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자연스러움에는 여러 연결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됐던 경험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앞서 활동을 하고 있던 동료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과의 연결 속에서 나 역시 고립되지 않은 채로 이 빈번한 기후 재난의 상황에서도 더 내가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안정감을 의외로 좀 갖게 됐던 경험들이 있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계기는 그 이후에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너무나 피부에 각인된 일인데, 관악구 새 모녀 폭우 참사가 2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더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전에는 기후 문제가 어떤 환경 문제로서 다가왔었다면, 저는 이제 폭우 참사들을 보면서 왜 이런 비유적인 문장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 낮은 곳부터 무너진다? 이런 표현들을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포함한 그런 폭우 참사였었는데, 당시 저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물리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든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위치성의 문제로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런 계기로 기후 문제와 그런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을 좀 더 정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주 가벼운 첫번 오프닝 질문으로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를 먼저 밝혀주고 시작을 하셔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근데 정말 공감이 갔던 건, 제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테마를 아예 받고 쓴 소설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이게 이제 뭐 기후 위기의 문제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닌, 세이브존에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 모두의 위험이 아니다, 그들의 위험인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한 말을 하였었는데, 정말로 이 계급의 문제이잖아요, 기후위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고요. 정화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처드 조던 감독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태평양의 미드웨이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 섬으로 밀려가고 섬에 살고 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들이 이제 눈에는 플라스틱이 갑각류로 보이는 거예요. 갑각류로. 그래서 이제 갑각류를 어미새가 먹고 이 먹은 플라스틱을 아기새에게 부리에서 부리로 넘겨줘서 뱃속에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품은 아기들이 날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그런 참상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집에 저의 방에 되게 큰 어미새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세상을 볼 때 그 아기를 잃은 어미새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우리 지금 방송하는 너무 눈앞에 가득하죠.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쌓여있는 생수 중에 오늘치를 가지고 온 것이라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수병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이게 생수병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은 아기새를 죽이고 엄마에게 아기를 빼앗기게 한 흉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실천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점점 반경을 넓혀서 이제 지금 이런저런 활동을 정치적 실천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스틱 사용에 굉장히 민감해졌고 사실은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2002년에 국가에서 비닐봉지 금지령 내렸거든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금지하면은 내일 당장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고 또 이제 50원에서 100원 정도를 만약에 유료로 사용한다면 사용량의 80%가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나라에서 제도 이제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이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동물들이 죽어가건 말건 나도 모르게 그냥 생수병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 만든 모든 그 이제 최종 결과물들이 이제 동물에게 흘러가는 순환의 구조 안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되게 수평적인 순환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계급적인 수직의 이야기를 동시에 해주셔서 오늘 할 이야기를 다 벌써 큰 뼈대는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것이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제 크든 적든 기후위기에 관심을 조금 기울이고 계신 분들일 텐데 어떤 사람은 당장 엄청나게 위기감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 모두의 어떤 엄청난 재난이다. 이 마주한 국면이다. 라고 느끼는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도시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정도의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저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내가 발을 어느 정도 붙여야 되나? 혼란스러운데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이든 크든 발을 대고 계신 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당부나 응원? 한마디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도 되고 아주 어렵게 생각해라 라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작가님. 사실은 이제 생활의 불편함인 것 같아요.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생수병을 못 쓰니까 대신에 움직여야 되고 또 이걸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한 단계 조금 번거로운 지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사실은 저는 이 편리함의 정도는 되게 중독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익숙해져서 이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문장은 특권을 누려온 사람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의는 다른 동물들, 식물들, 자연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빼앗아온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평등해지기 위해서 이런 전환의 시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사실 그동안 누리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우리가 부당한 불편함에 처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명확히 인식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억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뭔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진짜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너무 큰 불편함 혹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이겠죠. 그렇죠. 부드러운 호통을 쳐주셨는데 은성 시인님은 어떠실까요? 또 호통이 나와도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 생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기후와 생태계의 파괴 문제를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력함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사회에서 기후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 같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생태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토건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신경 쓴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업들을 하는 이들에게 가닿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무력감이 드는데 근데 아까 최정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순환 체계 내에서의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이고 또 약자에게 고스란히 가는 그런 피해의 문제임을 떠올린다면 계속 말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삶에 여유가 없다면 네. 이것도 쉽게 할 수가 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당부라고 해야 될 부분은 선거할 때, 투표 참여할 때, 네. 오, 이렇게 정확한 네, 저희 솔루션을. 네, 탄핵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중요한 역사의 한 시점을 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풀어가야 될 말들은 또 이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당부가 굉장히 네. 거대한 당부들을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기후위기를 감각하게 된 시작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두 분의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여전히 작동하는 특별한 장면이나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 작가님. 네. 요즘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데 네. 캣맘 아시죠? 네네. 네, 캣맘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도 이제 급식소에 가서 아이들 밥이랑 물이랑 이제 챙겨주고서 왔는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길냥이 식사를 챙기고 또 이제 길냥이들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길에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한 3마리의 고양이를 구조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은 가족이 아닌 가족 이라고 생각하는데 멍멍이라는 친구와 짜릿이라는 친구와 알토라는 새 친구를 이제 병원 치료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무언가를 해서 어떤 다른 존재들을 도왔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한테는 이 일이 우리가 재난에 처해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발휘할 때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었던 새 친구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뻗어 구할 수 있었던 어떤 기억이 남아 계시는 거네요. 네. 은성 씨님은 어떠세요? 네, 그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영화 수라라는 다큐멘터리 속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작은 갯벌 이라고 표현되는 수라갯벌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수라갯벌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여서 또 매립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도 그 신공항 건설을 막기 위한 그런 현장에서의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오동필 단장님이라는 분께서 영화 내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본 것도 죄가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멘트가 있었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그때 이제 화면에 영화 스크린상에 유부도라는 섬이 나왔고, 그리고 바다에 상공위에 날고 있는 정말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철새들이 나왔고, 그 새들이 다 같이 군무를 추듯이 아름답게 날고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하는 그 모양을 봤는데 반짝거렸어요. 그 빛깔이 정말로 날갯짓을 하는데 햇빛이 반사되어서일 것 같은데, 반짝거리는 그 새들을 스크린 가득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본 자가 끝까지 남아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 나의 전 존재를 걸고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사실 그 새도 아름다웠고, 그 활동하시는 오동필 단장님도 아름다웠고,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 제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문학 예술이라는 예술 장르에 있는 미학적 개념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일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쓸 때의 저의 걸림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장면들에서 파생된 어떤 전 존재를 걸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 하는 그런 아름다움들, 그것이 제게 좀 남아있기도 하고. 네. 너무 길어졌죠. 네.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의 동료이자 시를 쓰고 있기도 한 희음 활동가의 시가 있어요. 라이프라는 시인데, 거기에 랜턴을 들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저는 마치 그 시를 읽을 때 다 죽어있는 저에게 그 시가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고 싶다. 누군가에게 내가 빛을 받아서 나의 생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나 역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좀 내밀한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 이 두 가지가 제게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움도 고양이의 귀여움도 사실 저는 다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저들을 구조해야 돼, 저걸 훼손하면 안 돼, 이런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나와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미 이입을 해버린 거죠. 저게 아름답고 저걸 구해야 하고 저게 연민을 할 대상이라고 이미 느껴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활동이 다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겨서 문학도 그 영역 안에 있고, 그래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후위기에 무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면 저희는 무감하지 않으려고 꽤나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지만 답변들이 길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뒤에 얘기를 다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화 작가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후위기 작가 행동이라는 모임을 꾸리고 여러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후위기 작가 행동은 이제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이 모여서 같이 기후 문제에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 활동으로 다 같이 모여서 헌 옷이랑 이불을 가지고 각자 와서 깃발을 만들었어요. 되게 예쁜 깃발이라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디오라서. 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중에서 이제 노유먼스 랜드를 쓰신 김정 소설가가 미싱을 다루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재능을 힘입어서 이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제 폐 쓰레기로 만든 깃발을 만들어서 기후정의 행진해서 작가들이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에 토요일에 임승훈 소설가가 기후위기 소설 창작 강의 3탄을 지금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박하신 소설가, 이갑수 소설가, 임승훈 소설가, 서윤빈 소설가, 최정화 저까지 모두 5명의 소설가가 기후위기 소설을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이제 예비 창작자와 혹은 등단하신 소설가분들을 대상으로 창작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계획도 세웠는데 네. 계획이 철저하시네요.
이제 플로깅 앤솔로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청탁을 다 드렸는데 10분의 시인과 소설가들께 연락을 드려서 자기가 애정하는 공간을 바다, 산, 강, 거리로 가서 쓰레기를 각자 줍는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에 관한 에세이를 써서 엮자라는 출간 계획을 해서 저는 동네 앵봉산에서 이제 산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앵봉산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에세이를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뭐 같이 시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뭔가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강연을 준비할 수도 있고 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는 그런 힘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홍보해도 되나요? 저 자세하게 고유명사 그대로로 홍보를 해주세요. 네, 저희 기후정의 작가 행동이고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는 전화번호를 아는 분들께만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시인, 소설가, 평론가 분들 중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홍보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드려보면 작가들이 다른 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아닌 작가들이 문학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어떤 좀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좀 경험을 하나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환경에 관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환경에 관한 책들을 엄청 읽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왔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우울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책을 덮어서 막 쉬어야 되고 누워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그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책들이 문학가의 환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전문적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학적인 정보와 사실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밀어닥치듯이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거기에 지쳐버리거나 떠밀려갈 수 있는데 사실은 뭐랄까 시인과 소설가들의 감수성은 독자를 충분히 배려한 되게 정서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가와 시인이 쓴 환경서적을 읽을 때 굉장히 저 자신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정서적으로 이제 다독거려 주면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에너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문학가들이 할 일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정보의 형식으로 환경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정서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문학가들의 입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우리 동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설득당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소라 여러분들이 많은 연락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렇구나.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저도 같이 느꼈었거든요. 좀 우울을 저도 느꼈었던 바라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윤은성 시인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인님께서는 꽤 오랜 시간 기후활동가로 외침을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최정화 소설가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공통 감각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저도 한편으로 시를 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들에 관한 그런 수행성을 고민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활동 영역이랑 연결되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이라는 모임을 초반에 참여를 하면서 그럼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었고 기후위기 기독인연대라는 곳에서 활동하는 제 동료가 또 있었는데 어떤 삶으로서 이 세상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동료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기간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화 수라 공동체 상영을 위한 100개의 극장 추진단이 있었는데 그 추진단에 배급 스텝으로 좀 지원을 해서 여기저기 공동체 상영을 할 때 어떻게 상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안내하는 스텝을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영화 수라를 각종 매체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만금 신공화 문제 그리고 생태 앞에서 외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그리고 정치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태적인 것들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네, 그 수라 이야기 조금 드려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이라는 연대단체에서 907 기후정의 행진 전남 참가단 실무를 맡았었어요. 네, 아까 이제 녹색연합이었다고 소개해 주셨었는데 녹색연합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가장 최근에는 전남 녹색연합에 있었는데 거기서 907 기후정의 행진을 지역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 시민분들 그리고 여러 풀뿌리 조직이나 단체분들을 이제 조직을 해서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기획을 했고 그 이전에도 사전 작업들이 좀 많았어요. 그 전반적인 업무들을 하는 것을 했었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알았던 것 같고요. 네. 멸종반란이라는 단체에서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또 반대하는 그런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로 생태계와의 연결감을 잃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태와의 연결을 이어주는 연결의 작업을 정치적인 현안과 함께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하셨다, 오래 안 하셨다 했지만 정말 많은 제가 조금은 알고 모르는 여러 가지 단체와 활동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료들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연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그때 만난 동료분들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영감을 주시거나 좀 나에게 충격을 준 동료의 어떤 활동이나 모습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책상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것을 공부한 것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는 매우 구체적으로 본 게 희음이라는 좀 아까도 언급드렸던 희음이라는 시인이었어요. 되게 이론적 정합성과 실천적인 영역과 예술과 함께 가는 그런 동료로서 그리고 그게 동료들에 대한 돌봄의 마음들과 또 함께 가는 그런 한 신뢰를 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희음과 또 투닥거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희음과 이제 교감하면서 함께 해왔던 활동 내에서 시 쓰는 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도 했었고 이 세상을 돌보는 마음이 어떻게 투쟁적일 수 있는지까지도 좀 영향을 많이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동료가 있다면 사실 어떤 고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았고요. 시간이 저희가 꽤 많이 흘러서 조금 넘어가서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미 너무 많이 이 지구가 파괴되었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냉소주의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좀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두 작가님들은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동력이 과연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동력을 얻고 계실까요? 생각에는 뭔가 어딘가에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활동 자체가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넘치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정신적으로는 더 가난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이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불편하고 되게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기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신의 부자다.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것 자체가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가 환경 활동을 하기 전에 지금의 모습과 되게 많이 달랐어요. 저는
나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최정아라는 소설가는 좀 취미 부자 이런 콘셉트가 있었었고 사실은 제 자신이 좀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환경을 하면서 그 욕심들을 다 버리게 됐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것저것 즐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더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내가 행복했을까? 그때는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없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이제 다른 존재들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한테 행복이 찾아왔고 만족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 왔을 때 예전에는 뭐 이런 생각했겠죠. 겨울에 이번에 유행하는 코트는 뭘까? 뭐 이러면서 좀 한번 득템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이번에 겨울이 올 때 저의 제일 먼저 찾아온 고민은 이제 길고양이 물이 분명히 얼 텐데 이 물그릇을 어떻게 하지? 였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막 땅을 팔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 항아리를 묻으면. 네. 그래서 페북에다가 그 고민을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오보이라고 잡지 아시죠? 네. 오보이 편집장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덧글에 본인이 이제 물그릇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박사님께서 이제 길고양이 용으로 얼지 않은 물그릇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이제 택배로 받아서 지금 저희 급식소 아이들은 얼지 않는 물그릇을 사용해서 다행히 이제 급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치료비가 사실은 작가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네네. 가난해서 돈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모아서 돈이 모이면 이번에 치료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우리 동생 동물병원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그곳에 아이를 데려가면 병원에서 50%의 의료비를 같이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0%만 도와주셔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위에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올라가면서 계속 외롭고 오히려 더 고립됐던 상황에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면 사방에서 정말 도와주겠다는 손길이 뻗어오면서 굉장히 행복한 연결과 연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의 동력은 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 내 옆에서 이제 손 잡아준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인 것 같아요. 흔히 생각했을 때 무언가를 돕거나 기부하거나 뭐 행동했을 때 내 것을 내어주거나 뭐 잃은다, 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얻는 게 정말 많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 그리고 고양이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라고 말했지만 뭔가 도우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많은 걸 발견했을 때 저도 진짜 많은 걸 얻어가거든요. 충분히 동력으로서 공감이 가고요. 은성 시인님은 어떤 동력을 얻고 계실까요? 저도 사실 연결이라고 미리 써왔었는데요.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더 하자면, 이제 최근에 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룰 것인가라기보다는 좀 더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필요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질문 주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부당함을 느낄 때 그 부당함 앞에서 뭐랄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과 그런 문학을 좋아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뭐 그렇지 아닙니다. 않을 수 마이너한 있지만 다른 네. 저희가 있답니다. 네네. 글쎄요, 이 문장의 소리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을 안고 오긴 했었으나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그리고 내가 함께 잘 살자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더라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서 갈 수밖에 없더라도
공기처럼 그런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논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학작품도 그런 것들을 향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그런 사회들을 생각할 때 저는 좀 동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좀 구조적인 부조리 문제가 제 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성향과는 달리. 네. 성향과는 달리요? 네. 네. 사실 이거를 뭐 전투력이라고 이름을 바꿔볼 수 있을 텐데 뭔가 나의 탄핵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 이 방송 녹음을 오늘 와서 만난 이제 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저도 힘들고 무기력한 상태의 현 상태에 놓여 있다가 분노와 저에게 이런 분노와 전투력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으며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 살아있잖아. 이런 걸 느낄 만큼 그러니까 묵과할 수 없고 둘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움직이게 되는 게 당연히 동력으로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문학작품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그 문학도 그리고 문제에 관한 발화도 삶과 함께하기에 이제 두 분 작품 속에서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 작품 중 기후위기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소라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성 시인님 어떤 작품 있으실까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전에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자유로웠다는 듯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전부터 빈곤의 문제라던가 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늘 있어 왔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사회의 자본주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라면 제 첫 번째 시집인 주소를 쥐고에서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지나는 한 여성 화자가 이 사회 내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위치성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시집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짠하고 애틋한 그런 시집인데 그 시집도 사실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동시에 두 번째 시집에 표제작인 유리광장에서라는 시와 둑과 빛과 물의 시라는 두 시를 가장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누고 싶은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아 작가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출간한 작품 중에서는 이제 세 번째 소설집인 날씨 통제사라는 작품에 실린 벙커가 없는 자들, 그다음에 비지터, 그레이트 퍼시픽 데드바디 패치라는 세 편의 단편 소설이 기후위기 소설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출간한 본로스 리포트라는 소설 책이 이제 가전제품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내년에 두 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하게 될 텐데, 이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미래를 빼앗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아마 상반기에 장편 소설이 한 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SF 형식으로 담아낸 AI가 이제 휴대폰을 만들면서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반기에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좀 홍보해도 되나요? 또? 그럼요. 끝없는 홍보 좋습니다. 네, 내년 2월에 이제 영거 젊어진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출간하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의 호르몬을 이식받아서 늙지 않는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약간 두 분은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나 다른 동식물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건강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약간 은유적으로 풀어낸 그런 소설이고 출간이 되면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작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 소라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준비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 작가님이 정말 많은 질문을 진짜 이거 아까워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꼭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 보자면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 오늘 말 못하신 부분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성 시인님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홍대 입구역에서
액션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그리고 신공항 건설 이슈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비행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굉장한 리스크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특히 지금 동료들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곳은 아까 이제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 이미 15개의 신공항이 있는데 지금 10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따지고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공항들도 지금 적자인 공항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적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토가 그리 크지가 않아서 철도로 부산까지도 3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리 큰 면적이 아닌데 심지어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공항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그런 명목으로 이제 어떤 그런 지지를 얻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말이 좋아서 지역 균형 발전이지 이게 뭐 해외로 운항된다고 할 때에도 그 노선수 역시 매우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할수록 적자가 노정되어 있는 그런 공항들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부산에 가덕도라는 섬이 있고 그곳에는 예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생해온 동백 군락지이며 멸종 위기종들이며 되게 다양한 동식물들이 그 가덕도라는 섬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영험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숲이었어요. 근데 그 숲을 다 그 산을 자르고 매립해서 섬이라는 매우 위험한 여건의 땅에다가 공항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미 부산 엑스포라는 명분이 있어서 그 공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부산 엑스포 추진도 이미 무산됐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토건 사업 기업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액션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뭐랄까. 사실 저는 준비 진짜 많이 해왔어요. 비건에 대한 그런 공통 감각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거나 네. 뭐 핵발전소 이슈에 대해서라던가 말할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을 2시간, 3시간 편성했어야 하는데 네. 네. 사실 기후위기 문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풍성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주제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코너 마련해 주신 것 그 자체에 또 감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조아 작가님 꼭 이것만은 말씀하고 싶다. 아까 윤은성 시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는 사실 저는 처음에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화 속의 그 종말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느리게 찾아와서 사실은 이미 기후재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찾아온 재난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또 나에게 이것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도 좋지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힘을 받은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그 책 멋진 책이죠. 네.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레베카 솔릿의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헬리팩스 폭발은 매우 끔찍한 재난인 동시에 이성을 넘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였다. 분명 우리 일상 속에서도 생각보다 더 상호적인 도움과 이타적인 도움이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질문은 왜 이런 짧은 상호구조와 이타주의의 천국이 나타나는지가 아니라 왜 평소에는 그런 천국이 다른 세계의 질서에 묻혀버리는가이다. 물론 그런 세계가 완전히 뿌리 뽑히거나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에도 그런 특별한 순간을 그리워하며 삭막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재난의 순간은 사회적 격동의 순간인 동시에 전통적인 믿음과 역할의 족쇄가 풀리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다. 희망찬 문구를 그래도 마지막에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앞서 나눈 대화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제가 좀 갇혀있던 생각에서도 좀 더 나누고 싶은 여러 생각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어떠셨는지 은성 시인님 한번 소감을. 네. 다영님께서 너무나 주의 깊게 모든 이야기들에 들어주시고 리액션 해주셔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최정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공감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노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활동에 있어서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투쟁 현장이 너무나 저는 지금은 현장에 발 딛고 서 있지는 못하지만 현장 활동가 분들 보면은 너무나 거친 상황에서 계속 버티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지를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 투쟁의 다른 말이 사랑이기도 할 텐데 사실 이런 사랑과 돌봄이 안온한 영역에서만 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레디컬하게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약간 오늘 출연하면서 비슷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소설가고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출연하는 시인님은 또 직업이 또 활동가셨고 또 시를 쓰시고 물론 같은 주제로 같은 고민을 해서 저는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또 다른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진행하시는 우다영 소설가와 또 문장의 소리의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톤이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같이 사실은 우울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막막하고 무서운 재난이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힘을 많이 주고 사랑을 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얹고 끝낼게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저희 셋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의 기후 안에서 그 문제를 직면한 상태에서의 이야기는 계속 나누어져야 하고 오늘 우리 같은 이 모임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한 첫 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더라도 같은 고민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기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작가님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798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라디오 문장의 소리